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14번 문제죠. 네, 334페이지 우리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14번 문제를 우리가 앞 시간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4만 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 시간 끝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 운반구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2020년 1월 1일 날 처분 시 회계 처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계 같이 한번 해보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놔 보셨죠? 자, 14번 2020년 1월 1일 날 처분 시 회계 처리, 즉 분계.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가 FAT 1급에서 분계로 나오는 것 중에서 복잡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러나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근데 우리 이제 한번 FAT 2급도 하셨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지 씨 한번 해볼까요? 신은지 씨가. 차변에 현금이 400만 원. 네, 400만 원 받았죠? 차값으로. 네. 그리고요. 차변에요. 차변에 감가 상각 누계액이 224만 원. 네. 대변의 차량 운반구가 600만 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4만 원. 차대변이 딱 맞나 한번 볼게요. 맞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는요. 우선 처분했으니까 이 취득 금액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돈을 얼마 받았어요? 400만 원. 받은 거는 차변에 자산 증가로 표시하죠. 차가 없어졌으니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죠. 이 자산이 없어졌는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감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 와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4만 원의 차이가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네, 이 분계를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뒤에서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무할 때 이런 문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해볼 겁니다. 그때는 부가세를 여기다 포함해서 대변에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생기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건 뭐냐면 차를 400만 원에 팔면은요,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 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처분할 때. 그러니까 여기 현금으로 받은 것도 400만 원만 받으면 안 되죠? 440. 이렇게 하면 부가세 포함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부가세 이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부가세 내용은 아예 쏙 뺐어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이, 여러분이 이제 부가세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압니다. 부가세 개념이 뭔지 아시는 분은. 부가세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차량을 팔잖아요. 40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440배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440 받는데 왜 대변에 이게 부채예요? 부채. 왜 440 중에서 40만 원을 부채로 기록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처분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1월 1일 날 처분했네요. 그러면 1, 2, 3월 거 4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돼요. 4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요 40만 원이 납부세액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납부세액으로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여기 부가세 포함한다 그러면 요렇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된다. 나중에 알아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연습할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네요. 네,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은 수정전 잔액시산표다. 수정전 잔액시산표. 건물이 1억 원이네요. 1억 원에 취득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정전이니까 당기 결산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현재 2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산정리사항이 여기 나오네요. 건물은 2019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며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상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월 1일 날 사가지고 작년에 감가상각한 게 요 2천만 원이 누계액으로 남아있네요.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이거예요. 결산정리 이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너무 쉬운 거죠. 예, 올해도 2천만 원 감가상각을 또 할 거니까 누계액은 4천만 원이다. 그쵸? 예, 2천만 원 더하면 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에 1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러분이 이 총계정 원장 전기된 원리를 알기 때문에 거래 추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9월 5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했답니다. 9월 5일 날, 요거, 예, 1200에, 취득금액이 1200인데 200만 원에 팔았네요. 외상으로. 그래서 기계장치 대변에 기록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날 없어지는 거 아시죠? 처분하는 날. 처분하는 날 차변에 적어서 없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요 분계, 예, 처분하는 날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기록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처분하는 날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그대로 기록했던 겁니다. 네, 1000만 원 없어지고 1200만 원 없어지고. 근데 이 돈은 얼마 받았어요? 2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딱 잔고금액만큼 받은 거네. 보니까 기계를 1200에 샀고 감루가 1000만 원이면 처분할 때 잔고금액이 200인데 200 딱 받았으니까 처분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겠네요. 네. 그 다음에 처분 시 감가상각비는 없어요. 그러면 처분할 때 감가상각이 없다는 말은 9월 달에 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1월부터 9월 9달치는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쉽게 문제를 내려고 없다. 9개월치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요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우리 아까 이 얘기가 맞은 거예요. 장부 금액이 200인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외상으로 팔은 겁니다. 그쵸? 네. 이 장부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가 가야 돼요. 자, 1번.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이미 여기서 설명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이해를 해놨어요. 자, 1번. 기계장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0원이다. 그렇죠. 아까 보니까 0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200이다. 그렇죠. 올해 감가상각 안 했으니까 전기말 상태예요. 이게 지금 장부 금액이. 그래서 200만 원 맞죠? 다음 3번.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1200이다. 그렇죠. 여기 기계장치 기초에 있는 거 요게 취득 원가 1200만 원 맞습니다. 4번. 기계장치 처분 시 외상 매각 대금 200만 원은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기록한다. 틀렸네요. 매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팔았는데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뭘로 기록할까요?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렇죠? 예,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예, 자, 16번 같은 문제, 여러분, 좋은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그런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 두 계정을 딱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17번. 주식회사 한공은 19년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65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작년 1월 1일 날 65만 원의 차를 샀습니다. 이 차량 운반구의 잔존 가치는 5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추정이 되었으며 정액법을 사용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2020년 9월 30일에 이 차량을 4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이 말은 뭐냐? 9달치를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자, 처분 금액에서 마이너스 장부 금액.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처분 금액은 딱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4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 금액 40만 원. 빼기. 장부 금액은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취득 금액에서 감루를 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취득 금액은 딱 나와 있어요. 65만 원에 취득했다. 네, 여기 65만 원 알고 있고 감루만 계산하면 돼요. 감루는 어떻게 계산하냐? 2019년 1월 1일 날 사가지고 2020년 9월 말일 날 팔았기 때문에 1년 9개월이 됐습니다. 1년 9개월치를 계산해야 돼요. 감루를. 여기서 월할 계산한다고 그러겠으니까. 그러면은 1년치를 먼저 계산해 보면 자, 여기 나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요. 그리고 정액이고요. 잔존가치가 5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취득한 금액에서 65만 원에서 5만 원을 빼요. 잔존가치. 그러면 60만 원. 그걸 5로 나눕니다. 60만 원을 5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1년에. 12만 원인가요? 예, 12만 원. 1년치 12만 원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9달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12만 원을 9달치는 12만 원 곱하기 9달 나누기 12 하면 돼요. 근데 1년에 12만 원이니까 계산기 안 써도 그냥 9만 원 바로 나오네요. 예, 1년은 12달이니까 월 만 원씩이니까.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9자리 계산할 때 1년 감가상각비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 9개월 찍어 나와요. 그러면 그게 9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9만 원을 더하면 21만 원이죠. 감루가 21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65만 원에서 21만 원을 빼면 장부 금액은 44만 원이에요. 장부 금액이 44만 원인데 처분을 얼마 했어요? 40만 원에 처분했잖아요. 4만 원 싸게 팔았죠? 빼니까 마이너스 4만 원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4만 원. 마이너스 4만 원은 손실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4만 원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다. 처분시 분개할 수 있어야죠. 예. 여기서는 처분시 분개하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계산이 다 끝나면 처분시 분개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거 처분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차변에 이거 돈 40만 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차변에 현금 40만 원. 맞죠? 또 차변에 오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21만 원. 그거 차변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가는 거. 대변에 차량 운반부 얼마가 갑니까? 예, 65만 원 가고. 또 대변에 가는 게 없죠. 대변은. 차변에 하나 더 있네. 예, 이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4만 원. 그러니까 차변이 세 줄이 되겠군요. 세 줄. 현금 4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21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4만 원. 여기 차변에 쭉 오고, 대변에는 차량 운반부 65만 원 하나 오고. 그렇게 분개가 돼야 되죠. 차변이 세 줄이에요. 차변에 현금 4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1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4만 원. 그러면 그 세 개 합치면 65만 원 나오죠. 그리고 대변은 차량 운반부 65만 원. 이렇게 해서 차대변이 65만 원 딱 맞는 거예요. 연습합시다. 자, 다음에 1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기초 시점에 본사 건물 관련 계정이다. 본사 건물 관련 계정이다. 자, 그러니까 건물이 기초, 취득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예,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까지 30만 원을 감가상각했다는 거네요. 전기까지 기초니까.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 12월 31일 본사 건물을 80만 원에 팔았답니다. 매각 시점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단 건물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잔존가치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위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처분금액 빼기 장부금액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처분금액은 여기서 80만 원, 80만 원. 그러면 장부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금액 여기 100만 원 있죠? 예, 100만 원에서 감루를 빼야 돼요. 자, 감루는 지금 여기 보면은 2000 내용연수 10년이었고 이게 언제 샀나요? 산 거는 안 알려줬죠. 자, 잔존값이 없이 10년이면요 이게 100만 원에 사서 10년이면 1년에 10만 원씩이에요. 예, 뭐 언제 취득했는지 몰라도 좋아요. 1년에 1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기초 자료니까 12월 30일에 팔면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더 더해줘야지. 여기 30만 원에다가. 그러면 감루가 4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장부 금액이 60만 원이었네요. 장부 금액은 60만 원이다. 자, 80만 원을 팔았으니까 20만 원 처분 이익 나왔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 원. 3번이 답이네요. 네. 가능하시죠? 자, 이건 또 뭔가요? 19번.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했다. 2020년도에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건물을 처분했는데 처분으로 인한 영향. 자, 어떻게 처분했는가 보겠습니다. 취득은 작년 1월 1일 날 샀고 2000에 정률법 40%, 내용연수 4년. 처분은 올해 말에 처분합니다. 딱 2년 지났어요. 2년 후에 처분합니다. 500에 처분했군요. 처분 금액은 6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고, 주식회사 한공은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니까 2년 감가상각 정확히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밑에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이다.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 40%. 첫 해에는 2000만원 곱하기 40%니까 2019년도 거는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는 2000만원에서 400을 뺀 40%. 1600의 40%를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600 곱하기 40% 했더니 600, 2천만 원. 예. 그렇군요. 예, 계산을 제가 어떻게 428, 800만 원이죠. 네, 첫 해가 800만 원입니다. 실수. 예. 두 번째는 800을 뺀 1200만 원의 40%. 그죠? 1200만 원의 40%. 그러면 480. 이게 감루예요. 요 두 개 더한 것이. 그러면 1280만. 1번 틀렸네요. 1번 틀렸어요. 틀렸다. 1280이니까. 감루는 1280입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500만원 증가한다. 건물을 처분했는데 매출 채권이 아니죠. 예. 처분 금액을 6개월에 수령하기로 했으면 미수금인데, 개정 과목이.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틀렸어요. 500만원은 미수금, 그럼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고 무슨 채권이냐? 그냥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일반 채권. 미수금은 일반 채권입니다. 그러면 3번. 당기순이익이 220만원 감소한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으려면은 처분 손실이 220 났으면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지금 이게 감루니까 취득금액이 2000이고 감루가 1280이면 장부금액이 갖다가 720이네요. 장부금액이 720짜리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500에 팔았죠? 220 손실 봤네요. 3번이 옳게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부금액이 720이기 때문에 3번 말이 맞다. 4번. 미수금이 500만원 틀렸죠. 미수금 500만원까지는 맞췄는데 예, 증가했지 감소가 아니죠. 미수금이 증가했다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19번 문제는 우리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정액법, 정률법 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제 20번 문제부터 이제 쉬운 것들만 남았습니다. 다음 중 개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세 개가 뭘까요? 예, 이게 무형자산이네요. 무형자산.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예요. 아직 우리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비유동 부채.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다음에 2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골라봅시다. 특허권 고르시고, 영업권 고르시고, 산업재산권 고르시고. 네, 이렇게 세 개만 무형자산이래요. 자, 그러면 세 개는 무형자산, 가나라가 되겠습니다. 가나라. 답은 4번인데, 장기대여금은 우리가 뭘로 분류하죠? 기타 비유동. 기타, 아니. 그렇지. 투자자산. 네. 예, 투자자산. 네, 맞아요. 예, 투자자산이죠. 기타가 아니에요. 예, 장기대여금 투자자산이고, 뭐,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매출채권은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기계장치는 예,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거. 예. 여러분들 이제 틈나는 대로 개념 과목들 암기 필요하시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요즘처럼 지식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B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A. 눈에 보이는 건 유형자산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무형자산. 그래서 A는 아마 무형자산 같아요. 무형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무형의 가치를 확보하고 보유한 이거를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네, 그래서 유형의 자산도 좋지만 요즘처럼 지식 정보화 사회 또 지식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무형의 자산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것을 다 고르면 돼요. 특허권, 상표권, 무형자산 얘기죠. 물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형체가 없다.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죠.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자산이다. 그렇죠? 이용되는 것이 무형자산이죠. 이용이 안 되면 안 돼요.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아니죠. 영업권 말고 개발비도 있고 산업재산권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개념 과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본문에 이게 아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형자산은요,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내용 연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아요.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아요. 우리가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4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배웠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택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까지 비유동자산을 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부채와 자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정리가 이제 오늘 끝나겠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 자산은 굉장히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을 투자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분량이 좀 많은 부분이죠. 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부채와 자본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재무상태표가 재무상태표 관련된 개정과목 정리가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죠. 자산도 그래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똑같이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기준은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결산일로부터 따져요. 이건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유동성 대체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부터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었다. 그러면 3년 전에는 그것을 비유동 부채로 기록하겠죠. 3년 전에는. 왜냐면 그 상환기일이 3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1년 지나면 이제 2년으로 좁혀들죠. 또 한 해. 2년이 지나면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겠죠. 12개월 이내로. 바로 그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 회계처리라고 그래요. 결산 때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을 결산일로부터 따지기 때문에 결산 수정분계 때 그걸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부채 쪽을 알아보겠는데 먼저 매입채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의 상대적인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출금과 받을 의미였죠. 그럼 매입채무는 거기에 상대적인 거니까 뭐가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매입채무는 거래가 성립되어 상품의 인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되는 부채이다. 네, 매입채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외상매입금이 있어요. 외상매입금 개정 과목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그게 다 외상매입금 개정 대변에 기입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외상매출금을 배울 때는 외상매출금 개정 차변에 기입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었기 때문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차변의 외상매출금이었지만 지금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지금 부채잖아요. 부채가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입금 대변 쪽에다 회계 처리해라. 이거 대변. 그러면 차변은 뭐가 되겠어요? 상품을 샀으면 차변의 상품이고 원재료를 샀으면 차변의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가 오는 거죠. 자, 그랬다가 약속한 날 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는 차변에 와서 감소합니다. 외상매입 대금을 상환했다 그러는 거 갚았다는 얘기죠. 갚았을 때 부채는 차변에 와서 감소하게 되고 갚을 때 현금으로 갚았으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대변에서 발생했다가 차변에 와서 소멸합니다.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 외상매입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는 지급어음이 되는데 어음을 언제 발행해야 되느냐면은 약속어음을 말하는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을 경우에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어떤 문제에서 말입니다. 어떤 회사가 자동차를 자동차 회사로부터 영업용으로 쓰려고 자동차를 샀죠.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 차변에 차량 운반구였지만 대변에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상품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가구 제조업이 자동차를 산 것은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만 지급어음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밑에 발행할 때 회계처리 나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개정 대변에 기록한다. 부채니까. 차변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랬다가 이제 어음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당좌예금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이 돼요. 그러면 어음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의무가 끝났죠. 약속을 이행했으므로 차변의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죠. 외상매입금하고 똑같이 차변에서 없어집니다. 만기 때. 그 대신 우리 은행에서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니까 대변에 자산 감소, 당좌예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급어음도 중간에 뭐 사고가 없는 한 이렇게 발행과 만기로 끝나요. 중간에 사고라는 건 뭐냐면 분계가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급어음, 여기 당좌예금이 아니라 여기가 지급어음이 되는 수도 있어요. 지급어음. 자, 상품 10,000원, 지급어음 10,000원. 자, 7월 30일 날 이렇게 샀어요. 약속한 날이 오늘이 약속한 날이에요. 어음을 10월 29일 날 10,000원을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차변에 지급어음 10,000원, 대변에 지급어음 10,000원 이렇게 했다면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차변에 지급어음 10,000원, 대변에 당좌예금 10,000원 하면 통장에서 이제 어음 대금이 빠져나가서 결제가 끝난 거예요. 근데 대변에 또 지급어음이래요.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은 없을까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10월 29일 날 만기 날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 통장이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속한 날 그 거래처에서는 추심을 할 텐데 어음이 은행에 돌아올 건데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고 없으면 그날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소문이 나면 그 다음부터 사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발행한 회사, 만약에 땡땡 상회다 그러면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요번 달에는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통장이 텅 비어 있는데 다음 주에 정부에서 얼마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걸 넣어놓을 테니까 어음을 한 20일만 미룹시다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도 돈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20일? 20일 금방 지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어음 다시 가져오세요 해야 되겠죠? 예. 어음 다시 발행해서 가져와라. 그러면서 옛날에 발행한 어음은 주고 그러면 옛날 발행한 어음이 여기 차변에 온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그건 차변에 지급어음 없어졌어요. 새로 발행했어요. 이게 새로 발행한 어음입니다. 만기 날짜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20일 연기한 어음. 예, 그래서 이제 지급어음, 지급어음 이런 회계 처리도 실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음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 회사마다 달라요. 어음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금 아니면 외상. 어음은 우리는 절대 안 받아. 어음 거래를 아주 싫어하는 업종이나 그 업종별로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서는 어음 거래가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에서는 전부 현찰 박치기다 해가지고 거래를 다 현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진짜 믿을 수 있는 회사는 아예 외상 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갚는 걸로. 자, 어음 관련 거래를 하는 회사는 어음 관련 회계처리 개정을 잘 하셔야 회계상 오류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박스가 뭐냐? 그 받으러옴과 미수금 그리고 지급어음과 미지급금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건 뭐 앞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상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또는 받으러옴, 지급어음은요 몽땅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면은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이어야 돼. 재고자산. 다시 말해서 상품이나 원재료, 제품 이런 자산이 아닌 자산에 관한 거래에서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런 개정 과목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 상품 외, 원재료 외의, 즉 제품이나 이런 외,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여기 상품 외라고 했지만 딱 상품 하나만 찍어서 말할 수는 없고 재고자산 외의 구입이다. 재고자산 외의 구입은 미수금과 미지급금 개정 과목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샀으면 미수금, 우리가 팔고 예상으로 했으면 미수금.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고 예상으로 했으면 미지급금이 된다. 재고자산 외의 것은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입 채무 2개 알았으니까 부채 중에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자, 미지급금은 여기 나왔습니다.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을 했거나 어음을 발행했으면 그게 다 미지급금이에요. 예.
미지급금은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이다. 뭐 비품이나 기계를 샀거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외상했다면 이게 미지급금이 된다 이겁니다. 미지급금은 1년 이내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기입을 합니다. 다음에 미지급 비용. 네. 자, 미지급까지는 같은데 뒤에가 금이 아니라 비용 하면은 결산 수령분계 때 쓰는구나. 예. 결산 수령분계 때 사용하는 비용의 발생을 처리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비용의 발생. 결산 때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면 기간은 지났는데 결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비용, 당기의 비용이 뭐가 없는지를 전부 가려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들은 다 미지급금이에요. 약속한 날이 됐는데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미지급금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돈 없어서 외상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당기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우리 현재 그 일반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다 선불 제도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아마 외국도 그러겠죠. 보험료를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낸다. 이런 보험은 없죠. 미리 내고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뭐 현실성이 좀 없고 임차료가 이게 현실성이 좀 있죠. 임차료. 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임차 계약을 맺었는데 뭐 임차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 업무용 차량을 승용차를 임차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임차료입니다. 네, 또 아니면 건물, 영업소 건물을 임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 이게 임차료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매월 임차료를, 그게 뭐 승용차가 됐든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매월 임차료를 2개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10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임차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월 임차료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또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12월 31일 날에는 보나마나 이런 건이 하나 생겨요. 미지급 비용 처리할 건이. 당월 거. 11월 달 거는 12월 5일 날 지급했겠죠.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12월 달 임차료는 아직 안 줬죠. 근데 결산은 해야 돼.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12월 한 달치를 차변에 비용 발생을 시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임차료, 여기 차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에 임차료, 비용 발생, 대변에 아직 못 줬죠?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 이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런 아까 미지급금,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복리후생비를 외상으로 했다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 앞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팀이 12월 달에 회식을 하고 그 식당 사장님한테 다음 달 5일 날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미지급금. 예. 12월 달에 밥 먹었으면 12월 달에 밥값 주는 게, 그 채무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거 외상한 거잖아요.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 미지급 비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성격이 다르죠? 어떤 약정에 의해서 결제일이 다음 달에 가는 거예요. 다음 달에. 그러나 기간은 지났어요. 우리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 중심이 아니라 기간이 경과하면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런 회계를 한단 말이죠. 재무회계가. 그래서 이것을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면서 비용을 제때에 발생시키자 하는 개념이죠. 돈 주는 날 비용 발생시키지 말고 12월 달 임차료니까 12월 결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당기의 결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미지급 비용이 쓰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발생이라고 그래요. 비용의 발생.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해서 발생은 미자 돌림이요, 이연은 선자 돌림을 답에서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암기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지급 비용, 비용 발생. 보험료보다는 임차료 쪽으로 시험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자, 그러면 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유동부채의 선수금, 선수수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